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 근로자들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수색과 구조 상황 전해드립니다. 임신 중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강원과 제주 등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휴일을 앞두고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낮 1시 반쯤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현장에서 일하던 36명이 숨진 걸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불길은 다 잡혔습니다만 화재 당시 일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오늘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층 창고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나오고 건물 안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빠르게 퍼진 연기는 인근 도로까지 가득 덮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2분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의 근로자 78명이 근무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실종자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30초 안에 거의 연기를 다 돌아버린 거예요. 30초 안에. 안 보이는데 그냥 감으로 나는 계단이니까 그냥 살아다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깎여 나가기 때문에 세 번만 네 번만 깎고 나왔어요. 불은 건물 지하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폭발이 워낙 거센 데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건물 안에서 작업하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숨진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아직 확실하게 동선이라든지 유출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추적이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수색을 해야 되겠죠. 경찰은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목격자들은 뭔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했고 또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하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유독성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물류창고 지하 2층엔 냉동창고가 지어질 예정이었다고 현장 작업자들은 말합니다. 냉동창고는 보온과 보냉이 중요해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으로 단열 작업을 주로 합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선 스프레이로 된 우레탄 폼을 뿌리며 작업했는데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피도 못할 정도로 옷이 전부 화상을 입은 걸로 봐서는 우레탄 작업 중에 그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생긴 가연성의 유증기가 밀폐된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고 이 상황에서 조그만 불티와 만나도 폭발적인 화재가 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레탄 자체도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와 탈출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의 위력으로 지하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증기를 함은 공기 중에 그 가연성 가스들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티로 인해서도 폭발적인 급격히 빠른 속도의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작업복이 모두 타버릴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자, 오늘 불이 난 곳은 지상 4층, 또 지하 2층짜리 건물로
외부 공사를 끝내고 지금은 내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 뒤에 완공 예정이라서 이 건물 안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사고 창고는 냉동과 냉장 창고 용도로 지난해 5월에 착공해 2달 뒤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최근엔 내부 공사에 작업이 집중됐었고 오늘 화재 현장에 있던 78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하 2층에서 마감 공사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지하 2층과 지하 1층 등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상층에서 일하던 일부 인부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지상 3층에 있던 인부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당시 지하에서 뿜어져 나온 유증기가 건물을 타고 3층으로 바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에서도 발견이 됐다. 근데 아직 지하는 다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방은. 화재 건물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아직 스프링클러 같은 충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업체는 의무장비인 간이 소화장치나 유도등 같은 임시 소방시설은 준공 과정에서 설치해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설만으로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을 피하긴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들어가거든요. 휴대용 확성기랑 그거랑 지금 유도등 이런 거는 들어가거든요. 소방당국은 사상자 수습 뒤 사고 창고에 소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정상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희재 기자, 이제 저녁 8시가 막 지났는데 그럼 지금 안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소방당국은 신고 3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고 5시간을 넘긴 저녁 6시 4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불 꺼진 창고 각 층을 수색하며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11명을 포함해 37명, 부상자는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시신 수습과 함께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10여 명, 장비 9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희생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폭발이 발생한 걸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현장에선 또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겠죠. 네, 불이 꺼진 만큼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쯤 합동 감식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불이 시작된 지하 2층부터 차례로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던 만큼 작업 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중 안전음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사망자가 36명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이 한 명 더 확인돼서 조금 전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이번 사고 희생자는 지금까지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수환 기자, 지금 그 병원으로 희생자들이 옮겨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37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12명이 제가 있는 이곳 이천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사망자들은 효자원과 송산 장례식장, 장호원 요양병원 등에 나눠져 옮겨지고 있습니다. 중상자는 1명, 경상자는 9명입니다. 중상자인 30대 남성은 지하 1층에서 구조됐는데 여러 군데 골절을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은 경상자 9명은 화재 현장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목격자들이 이제 강한 불길이 이제 빠르게 퍼졌다고 했었는데 그 희생자들 그 신원 확인하는 작업도 쉽진 않겠어요. 네, 현재 장례식장 앞에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 직원들이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불길이 셌던 탓에 시신 훼손이 심해 희생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쯤 화재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 대응반이 없다며 유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천병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소방당국은 냉동 창고를 만들 때 주로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 폼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0명이 숨졌었던 이천 냉동 창고 화재 때도 이와 비슷한 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이 기상으로 급격히 번졌는데 단열재, 즉 우레탄 폼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레탄 폼은 다른 단열재에 비해 값이 싸고 시공기간이 빠른 장점 때문에 많은 건축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탓에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건물 지하에서 발포 작업 중이던 우레탄에 섞여있던 냉매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철판 양쪽으로는 물이 침투가 안 되고 보온재가 타면서 급격하게 연통 구실을 해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가 됐습니다. 우레탄 폼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참사를 유발합니다. 9명이 사망한 2018년 남동공단 화재에서도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사망자를 키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 폼이 이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유독가스도 많이 배출이 되고요. 반복되는 참사에 전문가들은 2층짜리 건물 이상에선 우레탄 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그럼 사건팀 한상우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 이제 사망자 36명이라고 했는데 진행되는 사이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좀 지금까지 나온 인명 피해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화재를 진압하고 내부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 확인된 걸로는 사망자가 1명 늘어서 사망자 숫자는 3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상 1명, 경상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저녁 7시 20분 현재 사망자 가운데서 10명은 아직 시신 수습을 못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화재 당시에 또 9개 업체 7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이제 막 아마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지하 2층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우레탄 폼 작업 또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좀 폭발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재 당시 폭발이 있었던 걸로 봐서 우레탄 폼 작업 중 불이 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 우레탄 폼은 이제 단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단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네. 이 유증기라는 거는 이제 인화 물질이 기체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기체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불꽃에도 크게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특히 불이 난 곳이 지하라는 데 주목해야 되는데 이 지하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기가 안 되고 유증기가 쌓인 상태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크게 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시에 8명 가까이 한 78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직 일부는 당시 있던 사람 일부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럼 수색 작업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화재가 난 건물이 지상 4층, 지하 2층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당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지하 2층과 지상 3층에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 3층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독가스가 좀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경기도 이천 쪽에는 이런 큰 창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2008년 때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냉동창고 화재도 있었고 또 그해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 그해 여러 대응책이 나왔었는데도 이번에 또 좀 큰 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 2008년도 냉동창고 화재 때 이제 샌드위치 판넬 그리고 우레탄 폼에 대한 문제 이미 나왔었죠. 근데 이 창고들이 사실은 단열 효과가 중요한데 이 우레탄 폼이라는 게 충전만 하면은 이제 금방 지을 수 있거든요. 안에 채워 넣는 방식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고 또 단열 효과도 우수하고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창고를 짓거나 아니면 유지할 때 우레탄 폼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화재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우 기자였습니다. 네, 화재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윤식 기자, 막판 쟁점이 이제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4조 6천억 원 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는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는 데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3조 6천억에서 3조 4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천억 정도 추가해서 1조 2천억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했고, 국채 2천억 원 줄어든 것은 기존 예산에 배정된 돈을 줄여서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고 국도나 철도 사업 가운데 진척이 더딘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는 잠시 뒤 9시에 시작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서 작성을 마친 뒤 밤 11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추경안은 자정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법 이것도 통과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처리가 될까요? 네, 여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합의한 법안의 골자는 유지돼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전체 성착취물로 확대하는 내용에 시청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달 부결됐었던 인터넷 전문 은행 법안도 이번 본회의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인터넷 전문 은행법은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지난달 본회의에선 민주당 반대표가 몰려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공정거래법을 어겼던 KT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재차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라 이번엔 통과될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정윤식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이 4.4% 줄면서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이 받은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약 10조 원을 더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매출 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1,000만 원대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무실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5주 만에 18조 원 가까운 대출 신청이 몰렸습니다. 1차 대출 프로그램 규모인 16조 4천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10조 원 규모로 두 번째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 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차 지원은 금액은 1,000만 원, 창구는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1.5%라는 너무 싼 금리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차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4%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대출 프로그램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사전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대출 심사와 집행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15명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됐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에 유해한 약품에 노출돼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노동 강도가 높았고 임신부에게 금지된 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마의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도 이런 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는 선천성 질병이 생겼더라도 엄마와 다른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2심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절망감이 좀 많이 컸었죠. 그래도 이제 끝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끝까지 온 거고, 지난 이제 10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저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모의 근로 환경과 연관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모성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임신과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하의 선천성 질환이 그 모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의 취지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적 보험이라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헌법에 규정된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임신과 출산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모성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계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 등은 근로자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며 보상 대상을 좁게 해석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즉각 바꾸자고 주장했고, 이번 판결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길게는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사실상 해외여행은 불가능한 가운데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윤아 기자.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공항이 많이 붐빌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이곳 김포공항은 하루 종일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비행기가 제주도 등 국내 출발지로 떠나 한산한 모습인데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비행편을 기다리는 일부 승객들만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 동안 김포와 제주 구간에만 모두 1,9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행됩니다. 하루 평균 238편이 오가는 건데 이달 초와 비교해 100편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오늘 하루 김포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만큼 방역에 대한 걱정이 큰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절과 다름없는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뿐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 같은 관광지로도 인파가 몰릴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이 평소보다 8% 늘어난 452만 대에 이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6시간 반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김포공항처럼 서울역도 북적였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의 경우 오후 4시 이후로는 좌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네, 제주와 강원 지역에선 감염 예방을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체온이 37.3도를 넘는 관광객에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실내 관광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제주공항 주차장 입구에 렌터카와 셔틀버스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 3만 6천여 명 등 연휴 동안 제주에는 2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항에서 실시하던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발열 증상자에게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를 계약하려면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써야 하고 실내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됩니다. 특히 폐쇄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스크 의무적 착용, 그다음에 방화관리자 지정, 격리시설 확보, 보건소와 한라인 구축 등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숙박 예약률이 97%에 달한 강원 동해안에서도 방역과 예방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 관광지 화장실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체온을 감시합니다.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 그리고 벤치 그런 쪽을 위주로 매일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은 방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식당과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며 코로나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소독에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나 나가시는 분들 한두 병원씩 짜셔가지고 좀 이용하시게끔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침체에 빠졌던 관광업계에 숨통을 틔워줄지 아니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제주도와 강원도는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이번 연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처를 잘해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보다 진단검사를 많이 했다는 점을 자랑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거론됐습니다.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전문가에게 자료를 찾아보게 해서 미국의 진단검사 횟수가 한국보다 많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는 이를 자랑했습니다. We've tested more than every country combined, and they keep talking about South Korea, and I'm very friendly, as you know, with President Moon. He will tell you how well the United States has done on testing.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결정해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과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은 미국 내 22개 육류 가공 공장들에 대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 공장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류 가공이 줄어 가축을 살처분할 위기에 몰린 축산업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용품 생산을 기업에 강제했던 국방물자 생산법을 육류 가공 공장에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미국 내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중국은 매년 진행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다음 달 21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2달 반 늦어진 건데 올해 양회 개최 시기가 왜 주목을 받는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즉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모습입니다. 전국 인민대표 5천여 명의 수행원 등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매년 3월 초에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통상 개최일보다 2달 반 뒤로 겨우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달 22일, 자문기구인 정협은 하루 앞선 21일 열립니다. 다만 올해도 열흘 정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모일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도입할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잘 진행했고 경제사회 활동도 점차 정상화된 점을 종합 고려해서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회가 시작되면 관심은 전인대 개막연설에 모입니다. 총리가 한 해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는데 이번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연설머리를 장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률 부분에선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경기 부양 대책을 꺼낼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한중 두 나라가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합의했는데 이 양회가 끝나면 나라 간 지역 간 이동 제한과 이 의무 격리 조치 등도 순차적으로 완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갔던 사실이 지난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고교 시절에 2주간 체험 활동을 한 뒤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장 교수님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제1저자인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논문 제2저자로 당시 실험에 참여한 현모연구원은 조 씨가 2주간 체험 활동을 했지만 논문에 기여한 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도 논문 작성은 본인이 다 했으며 조 전 장관 딸을 1저자로 내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엔 2저자인 현 씨보다 조 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 1저자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의학 논문 출판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조 씨가 1저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지만 넣지 말란 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역할을 설명하는 장 교수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이냐며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입시에 제출된 체험 활동 확인서엔 문제가 없으며 공소 사실에도 없는 논문 저자 여부는 재판 핵심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당시 윤리 연구 기준에 비춰보면 제1저자 등재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교육부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높이고 또 2023년까지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이 정시 비율을 4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커지는 건 현재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 전형부터입니다. 서울대 등 7곳은 정시 비율을 30%대로 늘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등 9곳은 정시 비율을 40%대까지 높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전형 비중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 어차피 2023에 40%까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순반영한 거죠, 사실은. 현행 수시 모집 전형이 부모와 가정 환경 등이 영향을 주는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속에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성적 중심의 줄 세우기식 평가가 공교육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또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유리한 건 정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교육 정상화, 두 번째가 공정성이란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쳐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학들로선 교육당국의 종합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당을 추스를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자신들의 당내 입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실패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문제가 된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기를 늘리지 않고선 김종인 전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1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구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선 1년 전쯤까지 임기를 보장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 최고위는 전국이 개최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혼란상만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볼썽사나운 설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뜨내기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며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한 정진석 의원을 향해 김종인에게 붙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독서를 날렸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터줏대가 무능하며 공당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넌더리가 난다고 SNS를 통해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홍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으니 정 대표가 뛰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들이 당 수습보단 자신들의 당내 입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합당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이 가족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후보 검증이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정숙 당선인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는데 당사자는 그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어서 박가정 기자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을 심사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냈던 민주당이 검증이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당선인이 아파트를 살 때 동생 이름을 빌렸다는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이 나중에 제기됐는데 그전 민주당 심사 과정에선 부동산이 많은 이유를 한 차례 물은 게 전부였습니다. 양 당선인은 위법은 없었다며 어제 민주당 복당을 거론했지만 보름 정도 후면은 합당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의논해서. 민주당은 안 받아주겠다. 당선인 자격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퇴 권고를 한 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원칙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의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혐의는 3가지입니다. 인력과 시간이 모자라 검증이 미흡했다는 민주당, 모정당이 보낸 후보라 재차 검증할 필요 없었다는 시민당. 이제와 부적격 당선인이라고 비판하지만 고발 카드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조주빈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일당 36명을 입건하고 공범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붓딱 강운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개입한 공범 3명의 자택과 사무실입니다.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고 범죄 수익을 챙긴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로 조주빈 일당 36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판단인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주빈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성착취물을 만들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 협박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인데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재판 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일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돈줄이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 중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공범들과 연락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정관계 로비 대상이나 다른 공범들과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수원역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공범들을 시켜 수원역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고 횡령한 돈을 은닉할 법인 계좌 4개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마약상들이 쓰는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공범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수시로 바꾸도록 했는데 유심칩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놔두고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락은 해외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주고받았고 체포된 공범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며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다른 공범이나 정관계 로비 대상과도 유사한 수법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 당시 입수한 휴대전화 10대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상품권 구매나 기업 인수에 쓴 것으로 파악된 횡령액 외에 숨겨진 돈의 행방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SBS가 단독 보도한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대규모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보안 시스템을 안이하게 관리해 기밀 유출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최근 퇴직 연구원 중 최대 60여 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출을 했다는 데 그렇죠. 대해서 정말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정경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 내용을 소개하며 군과 국정원, 경찰의 철저한 합동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VIP께서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은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되는 그 합동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엄중하게 지금 조사 수사를 하고 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비밀자료 유출만 4,000건이고 수사 상황에 따라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보안 시스템을 안이하게 관리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자료라도 한 건 한 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발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쉽게 관리를 해왔지 않은가. 합동수사단은 보안 시스템 기록을 분석해 유출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동시에 특히 외국과 기술 공유된 자료가 해외 유출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일로 공시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을 삭제하고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충족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 변경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지하 2층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층별 사망자 수도 발표했는데요. 2층에서 18명이 사망했고 지하 2층과 지하 1층, 지상 1, 3, 4층에서 각각 4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게 지하 2층으로 알려졌었는데 그것보단 2층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경상자로 분류됐던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상자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불 꺼진 창고 각 층을 수색하며 실종자를 찾고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시신 수습과 함께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화재 원인과 관련한 소식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불이 꺼진 만큼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쯤 합동 감식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불이 시작된 지하 2층부터 차례로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던 만큼 작업 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중 안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